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4월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후보 접수를 마친 민주당은 모레부터 면접 심사에 들어가는데 여야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남성 김모 씨를 오늘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이재명계 의원 3명이 갇힌 개혁미래당 공동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제3지대가 2개 텐트로 압축되는 모양새인데 양측 주도권 다툼 속에 추가 통합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가 이른바 스프 테러를 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예술과 식량의 권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며 그림에 스프를 퍼부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번 총선에 나설 지역구 후보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후보 접수를 마친 민주당은 31일부터 면접 심사에 돌입합니다. 여야 간 이 총선 경쟁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첫 소식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 나설 후보 선정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계획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했던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 서약서를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최대 1,000명이 공천 신청을 할 것 같다며 설 연휴까지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은 지나서 1차 공천 명단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후보자 공모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공천 일정은 2주 정도 앞서 있습니다. 31일 공천관리위원회가 면접을 시작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공천 명단을 차례차례 발표할 계획입니다. 역대 총선 과정을 보면 한 8차, 9차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어 제3지대 움직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남성을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난 사안이 뒤바뀔지 주목됩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 국민에게 걱정한 뜻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주관적 정치적 신념이 극단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9일 김 씨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는데 시한이 만료되는 오늘 김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 씨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씨의 배후나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발표 내용에 따라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해온 피습 사건 은폐 축소 의혹 공세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준이 등산용 라이플을 이렇게 갈아서 범행도구로 쓴 것과 과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응급 입원된 상태라 본격적인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변인들의 진술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영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37분
A군이 범행 현장 부근에 멈춰선 택시에서 내립니다. 주변을 배회하고 배현진 의원이 다니는 미용실 안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5시 18분 A군은 미용실 건물 1층에서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2번 물은 뒤 10여 차례 가격합니다. A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당시 행적을 볼 때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이 비공개 일정 중이었고 A군이 현장 주변에 100분이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A군이 평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부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범행 다음 날인 26일 시작된 A군의 응급입원은 오는 30일에 끝납니다. 경찰은 응급입원이 끝나면 A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 입원시킨 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공동 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이준석, 양양자 대표의 개혁신당에 이어서 민주당 탈당파도 손을 잡으면서 이 제3지대가 일단 2개의 텐트가 되는 모양새인데 주도권 다툼 속에 추가 통합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3인방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다음 달 4일 공동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 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개혁미래당이란 당명을 문제 삼아 견제에 나섰습니다.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알려져 간다고 차용하는 것 아니냐며 당명 무임승차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질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진영 내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제3지대 세력은 금태섭, 류호정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을 포함해 3곳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준석, 이낙연 두 전직 당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불투명해 모든 세력이 한데 뭉치는 이른바 빅텐트 성사까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공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레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운동권 청산이라고 강조를 해왔죠.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큰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당시에 지금은 말은 조심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성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훈계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일단요 당정 갈등이 이제 봉합 수순을 밟은 모양새인 상황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 이제부터는 이제 총선 공천 이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노 교수님께서 그 지난 한 달 정도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많은 긍정 평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합니다. 예, 네. 뭐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네. 저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은 너무 이르다 그런 우려를 좀 표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여당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단순한 뭐 어떤 한바람의 한 순간의 바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표했었는데 뭐 상당히 이슈를 계속해서 주도해왔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뉴스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동안 여당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여당 대표도 그렇고요.
근데 여당의 존재감, 여당 대표의 존재감 뭐 굉장히 높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시험 때는 지금부터죠. 그렇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총선 공천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발표된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52%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여론조사 민심을 다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반은 넘었어요. 예, 뭐 저는 조사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조사거든요. 네. 근데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개 충돌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여론조사는 이 소위 말하는 유난 충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2%까지 올라왔다. 긍정평가가 지금 뭐 부정평가보다 훨씬 많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1%밖에 안 됐다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소위 말하는 차별화에 예. 일종의 성공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여당 대표가 상당히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예.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을 갖췄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 이 같은 조사에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전히 36%로 행보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과 그러니까 국정평가, 예. 수행평가보다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하는 총선 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충분 조건인 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변화의 모습,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네.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총선을 앞둔 개혁 공천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충족할 수 있느냐가 향후 이 최종 평가로 가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만큼이나 이것이 당의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정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라는 평가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된다면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거의 공천에 관련된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해지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갈등의 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지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로 과거에 늘 있었던 거, 뭐 친이 친박 얘기, 지금 여당에서 네네. 뭐 또 뭐 친박 비박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또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또 이른바 용산 출신, 내각 출신들이 한 50여 명이 지금 공천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역들과 또 그동안 그 비어있는 지역들이라 하더라도 위원장들이 많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그 조율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네. 하는 게 결국 관건이죠. 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당에서는 뭐 윤 대통령이건 용산이건 또 여당이건 한동훈 위원장이건 예. 기본적으로 총선 승리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뭐 그야말로 지금 마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공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서로 자제하는 게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토착 왜구 그리고 죽창과 선동하는 언어로 적대심만 자극하는 그런 정치가 껍데기입니다. 네, 뭐 껍데기는 가라. 당의 간곡한 부름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구 성동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걸 놓고 이제
한 위원장의 의중이 좀 본격적으로 담긴 게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상당히 일리 있는 관측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전대의 버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586 운동권의 그 일종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인숙 전 의원이 사실 이 지역은 원래 본인 지역은 서초입니다만 예. 지금 이 지역으로 가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 우리가 그 자료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86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러니까 86 운동권의 기득권하고 대비되는 측면도 있다. 또 그리고 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나는 세입자입니다는 그런 유명한 또 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예.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러니까 맞설 수 있는 후보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지역구는 아니죠.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한 상황이죠. 이번 총선 프레임이 이제 운동권 청산으로 잡은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이게 어떤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철진한 인용 공세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뭐 우선 첫 번째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거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것만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번 시대 정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런 청산 얘기하는 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민주화 운동 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것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증오감으로 또 뭐 배타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 40년 전에 했던 그 얘기했던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세계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문제라는 그런 것이죠. 결국 당시에 뭐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통성을 더 크게 인정했고 예. 또 뭐 독재 대 민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반독재 투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검찰 독재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똑같이 다 그 당시에 가졌던 40년 전에 가졌던 세계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아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고 뭐 또 로봇, 예. 드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판치는 세계인데 아직도 저 뭐 검찰 독재 운운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청산도 좋은데 청산한 다음에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이걸 채워야 되는 거죠. 이사 간다고 이사 가서 새로운 가구를 사기 전에 예. 낡은 가구를 다 버렸는데 네네. 그럼 새로운 가구를 뭘 살 것이냐 예. 하는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조금 더 채워나가는 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러브콜 계속 보냈는데 당에 남기로 했어요. 총선 공천도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류의 배경에 대해서 뭐 전략 공천이 남아 있다 뭐 이렇게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러한 그 부분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네.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당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주인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은 지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한번 당을 떠났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계속적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만은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에 대한 이 애정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가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예. 그런 현실적 계산도 했을 것 같고 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당에서의 전략 공천 여부도 아마는 조금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레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으로 돼 있죠. 당내에서 친명계와 친문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통합을 위한 메시지 또 그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이 통합이 잘 될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앞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대변인은 이번에 그 지금 그 신년 기자회견의 포인트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에다 초점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당장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발등의 불은 이 당내 개파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비명과 친명과의 그 지금 갈등이 이제는
친명과 친문의 또 갈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당내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의 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통합 메시지는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통합의 원칙은 이야기는 하지만 네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어떤 걸 제시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뭐 민주당 상황을 보면 통합의 메시지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제 개편을 놓고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뭐 한 70여일 남았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지금 축구를 할지 야구를 할지 족구를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선거제라는 것은 경기의 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1년 전에 지금 확정하게 되어 있는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축구를 하더라도 지금 15명이 할지 11명이 할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예. 그건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저 국민의힘 입장은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예. 이게 분명한데 결국은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이에 대해서 준연동형이라는 걸 고집할지 연동형으로 갈지 아니면 뭐 비례대 병립형으로 갈지 예. 또 권역별로 갈지 이것들 아직도 민주당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너무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불리 거취 이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네네. 결국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또 지금 현재 또 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하지 않고 네네. 비례대표로 가기 위해서 병립형을 또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그 입장을 밝히고 빠른 속도로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리냐 명분이냐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이 빨리 나야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인사들 잇따라 이제 친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개파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이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객 출마란 이런 논란까지는 계속 있는데 글쎄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당선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친명을 지키기 위한 겁니까? 친명들의 사실 지키기 뭐 위한 지금 그러니까 이 어느 당이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내의 의원들이 도전하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일종의 또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의 지역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한테 이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기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공교롭게도 이 소위 말하는 그 당내의 그 원외 인사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을 많이 노출됐다든지 그리고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이 비명 또는 친문의 현역 의원들한테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건 이재명 대표의 속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그러니까 취지로 통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예. 저는 앞서도 아까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번 공천에 있어서 개파가 유불리는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보장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서 뭐냐면 소위 그 비명과 친문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당내 강성층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따끔한 질책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친명계, 친이재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해서 불출마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덧셈 정치인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포함시켜내야지 지금 배척하는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또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덧셈 정치 이야기하면서 배척하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야 정말로 진리죠,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전투든 간에 적을 줄이고 저 자신의 우군을 늘리는 그렇지 않으면 뭐 승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또 뭐 아니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무슨 큰 진리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갈등의 본질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 정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서의 뭐 친명 비명 갈등도 결국 본질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지금부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이 민주당이 철저한 이재명 당으로 바뀌는 게 좋다.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결국은 민주당 이름을 달고 이른바 친명 개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 뭡니까 임종석 예. 전 실장의 그런 얘기는 아마 미미한 그런 반향밖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지대 소식도 짚어보죠. 이낙연 전 대표 또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 공동 창당을 선언을 했죠.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또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출마는 뭐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양측에서 소위 말하는 각자 도생을 통해서는 정치적인 파괴력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 현역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탈당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연합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현역이 3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만큼의 정치적 파괴력이 모자란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이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네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한때 같은 정당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이니까 예. 아무래도 통합의 효과가 좀 더 가소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의 또 하나의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인데 저는 아무래도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낙연 전 예.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이 신당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좀 이 그 뭐랄까요 이 구도를 흔들어 놓는 그런 효과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한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것인데 그 지역이 어딜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개항을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 지금 이 호남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방이라고 하시는 예. 광주 출마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 일단 가칭입니다.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 당명에 굉장히 불쾌감을 좀 내비쳤어요.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뭐 잠정적인 이름이니까 네.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내비쳤다. 개혁이라는 그 이름이 글자가 네. 이준석 대표가 독점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명칭이 네. 아니고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명칭이니까 그에 시비를 걸 가능성은 그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냐 두 번째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제는 그 이른바 여기 개혁 미래당 세력하고 본인이 얘기한 개혁 신당 세력하고 함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걸 내비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미 개혁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저렇게 양양적으로 같이 한 것은 그쪽으로 가겠다 자신들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고 예. 더더구나 지금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개혁 미래당과는 너무나 어떤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동안 정치해온 지향점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치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이미 빅텐트 얘기하는데 예. 이미 2개의 텐트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쳐서 큰 텐트를 만들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텐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일단 제3지대로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빅텐트를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빅텐트로 가는 것은 그냥 필수가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아마 이분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빅텐트가 이 지금 필수이긴 하지만 네. 문제는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러 이 갈래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예. 그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지향점, 정체성으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함께 가는지 부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여러 세력들이 모일 경우에는 지금 당면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누구를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어느
개파에서 얼마만큼 지분을 갖고 갈 것이냐,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관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설전에는 빅텐트가 저는 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지금 공천, 그러니까 지금 거대 정당들의 공천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아마 뭉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예.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행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강서와 마포 찾았습니다. 수도권 민심 공략 나섰는데, 강서는요 여당이 이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역이고, 마포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논란이 불거진 곳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나요? 글쎄 본인은 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계동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상계시장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 텐데 본인도 출마하겠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마포울과 강서를 특별히 찾았느냐? 전 지금까지의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보라는 것이 본인이 뭘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대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 어떤 정치 행보를 삼아왔거든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강서, 마포.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강서 부청장 선거에 대패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또 마포울은 김경률 그 비대위원회 출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부추기는 거죠. 저는 이런 행보,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 때문에 지금 저 차재원 교수님께서는 뭐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저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텐트는. 왜냐하면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함께 뭉치지 않으면 유의미한 세력이 되기 어렵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행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빅텐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생문이니까요. 어떻게 변할지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보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내에서 월 6만 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 동행 카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서울시는 5일 동안 약 20만 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는데, 기후 동행 카드 판매 이후 오늘 평일 첫 출근길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출근 시간대 서울시청역에는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 정액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지자 교통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만 2천 원 정도 나오니까 한 10,000원 정도는 절감됩니다. 6만 2천 원권의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하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6만 5천 원권으로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3일 기후 동행 카드 판매가 시작된 후 5일 동안 약 20만 장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토요일에는 약 7만 1,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요가 몰리자 예비 물량까지 투입했습니다. 또 사용 가능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려고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가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나 편의점은 기후동행 카드 판매가 조기 매진될 수 있어 구입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역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는데, 이번 도발의 의미 황선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 시험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LCM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위치도 지난해 3월과 같이 잠수함 기지가 밀집해 있는 함경남도 심포 일대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나흘 만입니다. 지난해 9월 진수한 첫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했거나 김군옥함의 전력화와 연계된 시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순항미사일은 타원형이나 팔자형으로 저고도 비행해 요격이 까다로운데,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에 따른 탐지를 피하기 위해 잠수함 순항미사일 SLC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개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군의 킬체 무력화에 염두를 두고
더욱더 기습 공격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미 간 연합훈련을 나열하며 무자비한 징벌 목표가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에 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를 했습니다. 서해 쪽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4월 총선 앞두고 추가 도발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북한이 명확하게 밝힌 것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고 했다 하는데 예. 정확하게 말한 것은 이제 불화살 3-31이라는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것은 4일 전에 쐈던 미사일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것이 처음 시험 발사되는 거고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일 만에 뭐 최고 지도자 김정은 앞에서 그렇게 쐈다라는 것이고요. 예. 북측 발표를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플랫폼에서 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잠수함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류의 잠수함이고 예. 다만 이 저희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비스듬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직 발사관은 아닌 거. 그러니까 김근욱 영웅함이라고 해서 지난번 뭐 괴물 잠수함이라고 예.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10개 정도의 수직 그 발사 이 장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사된 것 같지는 않고 어뢰 형태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모습은 보인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 새로운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이게 전에 화살 1형과 화살 2형이라 해서 작년에 쐈던 그 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근데 다만 이름을 일부러 불화살 3-31이라고 밝힌 예. 거는 특히 31은 그들이 말하는 이 핵탄두 화산 31이라는 규격형 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뭐 이게 좀 상징적이고 정치적이고 압박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상징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력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뭐 그거는 김정은이 직접 그 지난 연말이랑 연초 회의에도 지시를 했고 시작은 2021년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네.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해군 쪽 이번에 발표를 보면은 북한이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대 전략 핵무기, 5대 전략 무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안 된 것이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이고 예. 또 이와 같이 잠수함에서 활용하는 그런 그 전략 미사일들은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너무 위협을 우리가 정확히 보긴 해야겠지만 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수함 자체가 탐지 식별이 어렵긴 하지만 네네. 최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한미일, 특히 일본이 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계속해서 연합훈련, 공동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개발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냥 전략상으로만 보면 잠수함 물 밑에서 네. 발사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상이나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위협이 크죠. 네. 워낙 바다 자체에서는 탐지 식별이 어려운 거고 예.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서 늘 잠수함이 들어오기가 좋은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의 그 감시 정찰 장비를 피해서 후방으로 들어와서 쏘면 이것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맞다. 네네. 근데 다만 일단 북한 잠수함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요. 그 잠수함을 탐지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이 소리인데 네. 북한 잠수함의 이 소음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물론 탐지가 그렇게 썩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결정적으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이런 그 미사일, 특히 만약 핵 미사일을 쓴다면 예. 이건 한미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정권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대규모 응징 보복이 북한한테 가해지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북한 도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4월 총선 문제 또 미국의 11월 대선 문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더 다양한 도발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글쎄요,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써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도발을 하면 북한의 위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보수층의 결집이 더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다 넘어서 결정적으로 연말 연초에
북한이 너무 명백하게 한국을 대적 관계, 적대 관계, 교정국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더 이상 그들이 말했던 자주 통일이라는 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도 북한의 수용적인 그런 그 분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은 북한의 반민족, 반통일적인 그런 예. 선언이다 해갖고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80% 우리 한국 국내 한국민 중에 80% 이상이 북한에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네.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반통일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건 글쎄 총선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도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회화로 꼽히는 이 모나리자가 수프 테러를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프랑스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면서 그림에 스프를 뿌리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람객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를 감상합니다. 갑자기 여성 2명이 달려들어 노란색과 빨간색 수프를 뿌립니다. 환경단체 회원이 프랑스 정부의 농업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모나리자의 숲으로 테러를 한 겁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용 경유 면세 폐지를 예고하자 고속도로를 트랙터로 막고 도심을 봉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Aujourd'hui, en fait, nous, l'action, elle est vraiment destinée à alerter, quoi. 박물관 측은 모나리자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관람을 중단했습니다. 작품을 보러 해외에서 온 관람객은 분노했습니다. It's disgusting to treat art that's really valuable for the history of humankind that way. 모나리자는 1956년 돌투척 테러를 당한 뒤 강화 유리로 보호돼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폐기와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환경운동가들은 명화나 예술작품에 음식물과 물감을 뿌리는 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부에 주둔한 미군이 현지 시간 27일 드론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란이 지원하는 극단주의 민병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무장단체 공격이 계속돼 왔지만 미군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요 피의자의 중학생 A군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배 의원을 습격한 이 피의자 A군 현재 응급 입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A군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일단 왜 응급 입원이 됐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예. 그럼 응급 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 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인데 이 범행이 언제 있었냐면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그 보호자, 그 부모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일 새벽에 응급 입원이 됐는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공휴일 있지 않았습니까? 휴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30일에 아마 응급 입원에서는 퇴원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그 동법에 따라 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동의 입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입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경찰서가 아닌 그 병원에서 또 다시 보호자 그 입회 하에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연 이 그 중학생이 정신 질환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인진 A군이 최근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을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배현진 의원 피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마 정치 집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여당의 적개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배현진 의원을 미리 계획적으로 혹시 범행을 좀 준비했던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단초일 수도 있어서 이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배현진 의원의 굉장히 개인 일정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이 그 일정에 대한 공유를 받거나 알기는 어려웠다는 사정, 그리고 그 미장원을 계속 배회하기도 했고 특정 연예인 지망생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사정을 봤을 때는 지금 그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A군은 또 지난달 이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이 구속영장 심사 때 피의자에게 이 지갑을 던졌던 인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런 행적 A군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됐느냐, 이것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과거의 행적이 이번 그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상관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 행위가 구속 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하지만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그 중학생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그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좀 감경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참작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학적이고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응급 입원된 상황이고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습격한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나이였죠. 이게 형사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었습니다. 15세기 때문에 이른바 이 촉법 소년은 아닌 상황이고 14세가 넘게 되면은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성 정치인을 공격하고 가격했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소년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일반 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3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전청조 씨, TV 뉴스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대스타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청조가 기소된 게 작년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쭉 진행돼서 5회 공판까지 진행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공판 과정에서 전청조는 남현이가 자신과 공범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그 대질 조사가 26일에 있었는데 세 번째 대질 조사거든요. 그런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청조하고 공범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은 이 공범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번에도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전청조가 재벌 혼외자가 아니고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그 남현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남현희가 전청조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정도 진술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남현희 씨 측의 그 공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전춘종 씨가 옥중 편지 내용과 달리 남씨를 계속해서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건가요? 이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옥중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봐도 남현희 씨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은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세 차례나 대질 조사를 했다는 건 진술의 간격이 그만큼 크지만 남현희 씨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아직 수사기관으로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 측은 재벌의 혼외자를
실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력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노린 범죄에 가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예. 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추후 이 수사도 이 부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두 분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눈꽃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겨울을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길었던 한파가 누그러졌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는 밖으로 나온 인파로 붐볐습니다. 포근한 겨울을 만끽하는 모습들 함께 보시죠. 이곳은 대관령의 옛날 모습을 재현해서 눈으로 만들 마을입니다. 얼음썰매를 타는 어린이의 얼굴에서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한파가 물러간 덕분에 대관령 알몬 마라톤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폐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마지막 날까지 많은 인파가 몰려서 얼음 낚시를 즐겼습니다. 네, 며칠 전만 해도 잔뜩 움츠린 풍경이었는데 활기찬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이네요. 이제 곧 설입니다. 설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설날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설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공원묘지에서 방문객들이 설을 앞두고 미리 성묘를 하고 있습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가족 단위로 묘소를 찾은 성묘객들이 많았습니다. 설 대목 특수를 맞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도 하루 종일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가셔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4.4도, 한낮에도 영상 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모레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공기질은 안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광주와 전북, 대구와 경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광주 6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